강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기본적인 법규 안내 및 해석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이제 법규상의 문제점 또 피해 사례 그런 사례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주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내용에는 최근에 새로 바뀐 중요한 법 개정 내용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가셔도 아마 앞으로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그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립사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옛날에 몸에 좋은 약이 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 착수 준비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소재에 대해서 사전 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내용 요약안입니다. 요약안은 첫 번째, 현재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사견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 법조문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주택법 11조의 2항에 보면 제5조의 사항에 따른 협약이나 또 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행위, 또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고 또 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보면 명백하게 11조의 3의 2호에 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조문을 근거로 해서 모집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또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 법조문으로 살펴보면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현재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맞다. 이게 강의의 가장 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모집 신고 시에 이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 사용 승낙서인지 아니면 지역주택 부지로의 사용 승낙서인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택 조합 부지로의 사용 승낙임을 명시해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사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하고 있는 현재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 비대위라고 있는데요. 이제 6% 비대위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사실 자주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땅을 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95%를 매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5%는 매수 청구라는 제도로 강제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취득.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토지 소유자들이 6%가 뭉치자. 그게 바로 6% 비대위입니다. 그분들 뭉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토지값을 높이는 목적, 또 하나는 팔지 않아서 아예 사업 중단,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대위도 연락이 종종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업종결총회와 조합해산총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해산총회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것도 그 사업 종결총회를 하도록 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오늘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역주택조합 문제 발현해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양산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토지 매입 장기화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업무 대행사를 제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77년에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80에서 90년대에 개정이 됐고, 지금 또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주로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지가 역세권 일대에 집가 변동폭이 큰 지역, 또 밀집도가 높은 기성 주거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배대된 채로 사업 시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지역주택조합은 하나도 둘도 셋도 토지 확보입니다. 이 토지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결국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 확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더 높이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돼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간단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된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란 뭐냐? 뭐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무주택자가 주택,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단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아파트를 받는 객체가 아니고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내가 사업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이익이 나면 내가 갖는 거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보면 얼마 전에도 저는 저쪽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마지막 4억대 아파트를 가지십시오. 플랜카드가 내용이 있거든요. 마지막 4억대 아파트. 그게 플랜카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걸 보고 조합에 가입을 하면 나는 그냥 4억만 내면 4억대만 내면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입하는 순간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그때부터 땅 사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시공자 선정하고 내가 사업하는 겁니다. 내가.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 사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례는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용접을 했던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이 있죠. 청약통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또 임대주택도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예외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제일 문제가 그거죠. 토지 확보. 왜냐?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토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모집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하고 좀 다른 게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그 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나름대로 구심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 같으면 서울, 인천, 경기도 이쪽에서 무주택자들이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업무 대행사도 있지만 잘못하는 업무 대행사는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하여튼 토지 확보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위험도 있다. 조합 파산 위험도 실제 동작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례는 바로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서울경제에 나왔던 그 피해 사례인데요. 그 업무대행사, 이게 이제 행포를 부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금액이 총 158억, 약 160억을 거뒀습니다. 160억. 그런데 이 중에서 50억이 광고비로 그냥 써버렸습니다. 광고비로. 50억이 광고비로. 그 다음에 분양 수수료로 37억을 그냥 써버렸고, 아니 광고비도 저렇게 쓰고 분양 수수료도 또 저렇게 37억 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업무 대행비로 3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 공사비, 나중에 맨 마지막에 홍보관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만, 홍보관 공사비로 또 21억 9,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4억 2,759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160억을 거뒀는데 땅을 한 평도 안 샀습니다. 땅을 한 평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그럼 얼마가 모집됐느냐? 70% 거의 모집이 돼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발기인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발기인 조합이라고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대행사를 통해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50%의 사용 권한, 아까 말씀드린 50%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서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예정 우리 주택 건설 부지의 사용권은 80%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15%의 소유권을,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아예 등기까지 이전을 해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물론 창립총회는 소유권 확보하고 할 수도 있고 확보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건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제 시공자를 비로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 예정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시공 예정사 이런 용어를 쓰시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그래서 시공사는 언제부터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뽑고 나서야 비로소 야, 우리 아파트는 땡땡 건설이다, 땡땡 아파트다, 이렇게 선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머지 매수 못한 5%에 대해서 매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취득을 하고 착공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짓고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고 해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원은 당연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되는데, 다만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때까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여기에서 6개월 살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 보면 파란 글씨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까지로 무주택 기간이 당겨집니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시기 방법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조합 총회에서 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시고 여러분들이 시공자 선정할 때 그 재개발 재건축은 법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시공자 놓고 그냥 찬반 투표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시공자 놓고
경쟁 입찰 안 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시공자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제 그 총회를 할 때 20% 이상, 오늘 이렇게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총회에도 1000명이 조합원이 있다. 그러면 20%인 200명은 반드시 총회 장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면결의를 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협력업체, 뭐 많죠. 이제 법무사도 있을 거고, 저 같은 변호사도 있을 거고, 뭐 설계자도 있고, 많죠. 나머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업무대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을 하고 나중에 조합에서 한 번 더 추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협력업체는 조합 총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대의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대의원에서 뽑으려고 하면 그 예산에다 반영을 해 있던가 아니면 부담 한도 얼마에 뽑아라.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 선정을 하는데 비용을 대법원 보수 규칙 이내에서 뽑아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대의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지역주택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을 그냥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장 이 실무적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합을 추진하는 또 모집신고 이 부분 추진이나 조합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2013년 8월 6일 날 정보공개 조문이 신설됐는데 처음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2016년 1월 19일 날 개정을 하면서 처벌 조항이 생겼고 2019년 12월 10일 날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그 다음에 2020년 1월 20일 실적보고서 작성 공개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 실적보고서 작성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법이 2020년 7월 24일 날 벌써 시행된 지 거의 뭐 2년이 넘었고 3년이 21, 22, 3년이 넘었네요. 3년이 넘었는데도 이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분기별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조합원 모집 현황, 사용 권한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거 많죠? 뭐 계약 체결 현황, 수익 비용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공사 진행 현황, 자금 차익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해야 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공개 열람 복사를 요구하면 15일 내에 응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게 새로 됐는데도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나중에 이제 실태조사에도 적발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제 조합 가입한 분들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이렇게 뭐 규약 또 뭐 시공자 선정 뭐 총회 회의록 의사록 뭐 공문서 회계감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특히 여기 025조 보면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 내역 이것도 언제든지 조합을 가입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법 12조 3항에 보면 이제 열람복사 요청을 할 경우에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말하자면 그걸 거짓으로 공개했다. 그러니까 가짜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아예 나는 공개 안 해. 나는 또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도 작성해서 동작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발기인, 즉 지금 모집 신고가 수리된 발기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면 조합의 임원이죠. 임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죠. 구청장에게 연간 자금 운영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전 연도의 자금 운영 계획과 자금 집행은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 제가 보여드린 그 사례가 왜 땅 한 평도 안 샀는데 160억을 다 썼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근데 그냥 내박치니까 업무 대행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생겼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권리를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돈 어디다 쓰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공개에 대비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 행위 장부 작성부, 이것도 엄청난 아주 그냥 국토부가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 즉 발기인은 모집신고 수립받은 사람, 이분들은 계약금 등, 이게 무슨 뜻이냐? 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이거를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월별로 작성해서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안 하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에 실태조사를 나가보면 잘 된 데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한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보공개의 이제 쟁점에 보면 서면 결의서가 공개 대상이냐, 이것도 한참 쟁점인데 결론은 서면 결의서도 공개해 줘야 된다. 서면 결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도 알려줘야 되느냐, 전화번호도. 이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가, 비록 이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에서 나온 거지만 재건축 법조문과 주택법 법조문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대로 주택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건 특이하게 원래 공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조합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 여기는 감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감사가. 자기가 해줘야 될 입장인데 자기가 청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청구해도 정보공개 해줘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부하면 이제 주택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고소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열람 등사 가처분도 가능할 거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재판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주문 기재례가 실제 재판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가입한 조합원이 알고 실천해야 될 사항. 가입자의 목표는 두 가지겠죠. 추가 부담금을 적게 해서 빨리 입주하는 거. 이게 하나 목표고, 아니면 난 그냥 이쯤에서 끝을 내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규약하고 업무 대행 계약, 도급 계약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정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이렇게 개최한다라고 하면 제발 좀 여러분들이 총회를 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20%가 지금 10%인데 사실상 웬만한 모든 총회에 다 20%가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참석 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럼 총회 참석 비용이 내가 지금 10만 원 받아가니까 좋은 것인가요? 이거 10만 원 누가 주는 건가요? 내 왼쪽 주머니에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석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총회 개최 요구하면 제발 좀 참석을 잘 하자. 그리고 무슨 안건인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원 감독, 이것도 아까
그냥 무조건 믿고 맡겨놨더니 160억이 땅 한 평 안 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감독도 좀 하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하자. 그 다음에 임의분양 통제. 임의분양 통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합원 분 말고 30세대 미만이 남으면 이걸 임의분양권을 줍니다. 이런 것들도 좀 통제하자. 그리고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열심히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싫으면 사업 종결이나 조합 해산 총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럼 주택조합 임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뭐 제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주택조합 임원은 계약 제대로 체결하자. 도급계약이나 대행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자. 공사대금 변동조항. 이 최근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4평방미터형 아파트인데 6억 원의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6억 원에. 그런데 지금 추가로 6억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대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 그 부분이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 조항, 또 위약금 조항, 마감재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죠? 철근 없는 아파트. 이게 백주 대낮에 벌어질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감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십억씩 가져갑니다. 그분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철근을 결속도 안 하고 아예 원래는 이 철근을 이렇게 위로 세우고 이게 가로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결속을 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이 결속 양을 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예 이걸 자체를 지금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마감재 관련 이런 조항도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대행계약. 여러분 업무 대행계약 중에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 이익이 나면 대행사가 모두 가져간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조합원들이 분담한다. 이렇게 대행계약 맺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조합 가입할 때는 두 가지로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싼 맛에 마지막 4억대 아파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때문에 가입하냐? 전액 환불증서라는 게 있어요. 전액 환불증서. 이 전액 환불증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전액 환불증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받아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전액 환불해준다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나중에 막 도장 막 이리저리 한 20군데 찍어놓고 보니까 보지도 않으십니다. 거기에 이런 조항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개최 의무적 총회를 이렇게 반드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총회에는 20%가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20%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회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및 전문성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내용.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내용. 자, 2017년 6월 3일 이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여기 계신 두 분하고 저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야 우리 지역주택조합 한번 해보자. 어디다 할까요? 여기 한강변이 여기 좋겠네. 자, 그래서 요만큼 해서 그냥 신문에 공고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문에 공고는 내 맘대로 아무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시세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의 아파트 준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걸 2017년 6월 3일 날 개정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집 신고를 해라. 모집 신고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지 않고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6월 3일 날. 그리고 2020년 7월 24일 날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이제는 모집신고, 이건 당연한데 모집신고할 때 조건을 하나 부여합니다. 어떤 조건을 부여하냐?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집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정이 2020년 7월 24일 날 뭐가 개정됐냐? 전에는 조합 설립 임가를 받아서 이제 뭐 땡땡 지역주택 조합 이런 것이 탄생을 하려면 사용권은 80%, 그러니까 땅 한 평도 안 사도 그냥 사용 승낙서만 있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80%만 확보하면.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하죠? 아니, 사용 승낙서를 80% 확보하면 당연히 그 지역주택조합 잘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의문이 좀 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 승낙서에 지구 단위 계획 사용 승낙인지 지역주택조합 사용 승낙인지 그걸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땅이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다가 아파트 종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30층을 짓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데 사용 승낙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제가 토지 소유자라도 주죠. 그거 왜 안 주겠습니까? 내 땅값이 확 뛸 텐데.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소유권, 땅을 아예 등기를 15% 사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 안 내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